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폴리피플 4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 하는 그 자담회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했고 아마 다음 주 정도 하지 않을까 예측되는데요. 일단 국민들은 영수회담 이런 식으로 여야 간에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실제 지금 폴리뉴스하고 저게 한길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데에서도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70% 이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치를 하려면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수회담이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과연 지금 그 이유가 원인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영수회담에 열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환영을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두 분이 만나갖고 좋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안을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모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제스처로서 그 영수회담을 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보건대 어느 정부고 간에 전 정부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현 정부 들었으면은 국민의힘 용어로 쓰자면 전 정부 패권 적폐청산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데 그 필요성은 국민들이 아마 어느 정권이 새로 들었으면은 전 정권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그 전 정부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과제를 놓고 보면 국민들이 기다려주는 거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 안 기다려줍니다. 지금 2년을 끄었어요. 2년을 끄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은 그러니까 총선 민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실 지난 16일이었죠. 16일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정 방향을 오라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 결국은 그 진짜 죄송해야 될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걸 못 알아준 국민이 듣는 국민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러한 합법과 어법을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인적 쇄신을 지금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한다면서 총리나 비서실장이 물러난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마평에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민심 또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인사들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비판이 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금 영수회담을 받아들인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 총선 민심을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미적미적대다가 이거 떠그라 싶어가지고 받아들이는 결국 받아들였다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위기 모면을 위한 쇼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향후 아마 윤석열 정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진로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통령은 지금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시간 되면 전화하고 또 본인도 이재명 대표의 그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지금 저장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실무자들을 내세워서 의제를 따지고 이런 형식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벌선발이라도 쫓아나가고 야당 대표하고 담판해서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반성하고 어떤 것부터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전히 뭔가 지금 결식 따지고 어제 따지고 내가 이 부분을 양보할까 말까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박영선, 용산. 양정철, 용산이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등을 등용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얼마 전에 한동훈하고 오찬을 하기로 했다가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과의 이 영수회담도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제안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지율이 23% 나왔다니까 덜컥 제안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3+1 조건을 내걸잖아요. 첫째는 대국민 사과해라. 안 하겠죠. 이재명이 사과를 해서 하면 윤님 집에 가야지.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김건희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최상병 그 특검 받아라. 절대 안 하지. 그 다음에 13조 내가 돈 25만원씩 뿌리는데 협조해라. 그것도 절대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건 조건이 절대 안 할 조건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수회담이 잘 안 될 거다 난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국민적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사형으로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거는 국민들이 그 민심의 분노가를 갖다가 맞이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제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다가 40분 만에 어제 끝나고 2차 협상도 지금 이제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데 하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레드팀 아무리 좋은 비실장이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바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어제 한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가서 보고 놀랬던 게 대통령이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당당한 모습에 놀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리더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딴은 좋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건 국민들이 생각하고는 정 180도로 다른.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하고 지금 태도를 변화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서 지금 뭔가 자신이 전국을 주도하려고 지금 영수회담도 받아들이고 그거 한 것처럼 으로 지금 저는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구체적인 개별 의제들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심을 수용하려는 뜻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지금 25만 원이란 1인당 25만 원이 총 13조인데 이것이 국가 재정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역대급 세수 평가가 났고 올해도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점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이렇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13조를 푼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려운 계층들부터 먼저 좀 신경을 쓰자. 대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중소상인 대출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쓸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무조건 노라고 말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저는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선거를 망쳐버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던 이 진짜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죽음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신기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저께부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 국방부가 경찰에다가 이 조사를 잊혀버렸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 그 직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여기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잖아요. 이시원 비서관하고 유재은이라고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통화 자체는 이 법무부 관리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두 사람이 원래 인연도 없는데 왜 전화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외압의 실체가 용산. 그러면 용산 쪽에서 누구냐? 딱 한 사람 아니냐? 그런 식의 지금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먼저 이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과거에 이 정치 리더들처럼 개인적으로 약점이 없는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 의석의 우위에 있고 또 분리에 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의 이 약점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사일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조국은 지금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서 윤호를 갖다가 협박해서 자기 죄를 털어보겠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어쨌든 이재명하고 조국에 대한 그 지금 비자 부분을 갖다가 처벌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뭐든지 순수하게 생각될 수도 없고 애초부터 순수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화영이 문제에 이재명이 조금 100% 틀린 말이라고 하고 그렇게 막 주장하니까,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사람인데 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이가 이화영의 말을 100% 믿었으면 옛날에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단 말을 왜 안 믿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서 5.4 이겨서 의석수는 많이 차지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세력 관계, 서로 간에 패를 쥐고 있는 관계 속에서 뭘 하더라도 순수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윤이 초반에 당황해서 패를 갖다가 막 던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습되고 난 이후에 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선거 전에 115석인가 있었잖아요. 선거회가 108석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형은 없다. 그럼 소수 정당으로 3년 버티겠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조국이 일종의 이 비적인 범죄 혐의의 당사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조만간에 선거가 없잖아요. 2년 뒤에 지자체 선거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적인 상황으로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서로 간의 협치, 화합 이런 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윤이 정말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끊임없이 법률을 통과시키고 무한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윤이 야권 출신의 그 뭐 김병준 같은 사람을 했을 때 야당이 날렸다 칩시다. 그럼 또 그런 사람을 했을 때 야당이 날렸다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 하라는 말이냐고 야당에도 비난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없더라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총리 없어도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 총리가 뭐 그 가방 못지도 아니고 뭐 대독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거다. 오히려 비서실장 임명했으니까 오늘 정진석이가 보니까 비서들 다 모아놓고 비서는 입이 없다 입 닥쳐라고 했더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윤 부부가 당황한 부분을 정진석이가 나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 그립이 좀 있고 노예하기 때문에 이제 여권하고의 야권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 패를 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지금 여당이 참패를 한 거는 맞지만은 야당의 기대대로 참패했다고 해서 그렇게 약호가 적어갖고 기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전국이 무한 대립으로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한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영수회담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한다다가. 예. 왜냐하면 사전에 조건을 야권이 철회해서 만나서 대통령 앞에 할 말 다 하겠다 이러면 그럼 들어야 되니까 되겠지만은 3+1이라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들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이 보고 대통령이 곧 내놔라 소리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안 될 거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다 저기 안 가도 되는 영남권에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수도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집중을 못하고 영남권에 많이 시간을 일정을 배려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영남 지역에 지금 뭔가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영남의 지지층 중심으로 현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선거 캠페인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가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고 영남에 집중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하기는 그렇고 어찌됐든 그거는 저는 이제 정체성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고 한동훈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그 중도층을 잡겠다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거기 그 8명 임명직 그 비대위원 중에서 호남 사람을 3명을 그 인감을 내고 확인된 거로 그렇고 이번에 함은경 그리고 또 뭐 민경우 그니도 나왔지만 또 뭐 저기 참여연대 그 사무총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참여 거기 있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봐서는 이거는 뭔가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정체성이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 게 뭐냐면은 5.18 헌법 전문에 엮였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중도층이 문을 열었던가요? 중도층 확장을 했나요? 못했죠. 그게 선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선거 때 중도층 확장 전략을 썼는데 중도층은 확장 못하고 보수층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딱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보수층만 지금 더 분열이 되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막판에 야 이거 뭔가가 이상 기류가 흐른다 해서 한동훈이가 그냥 PK 지역에 집중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지금 내부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이런 조짐이 지난 선거 때부터 있었고 이런 상황에 되고 여기에 되고 또 중도층을 잡겠다는 식으로 해서 기존의 정의 그 보수층의 어떤 그룹을 제 생각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발을 내디딜 때 그 보수층이 과연 윤석열, 한동훈 이 보수 정당을 이 중심축을 얼마만큼 떠받쳐 줄지 해서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창당하고 대통령 돌아가 있지만 이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보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이념이 중요하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도 보수라고 이야기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도 내가 말을 아껴서 그런지 보수 우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기존의 전통적 보수 진영에서는 뭔가가 보수 혁신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꼬고 운동권에서 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면서 이상하게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핵심 지지층들은 이미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갖고 협치를 한다고 할 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넘어서서는 안 될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아마 개딸이나 그쪽에 핵심 지지층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영수회담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두 분이 만나봐야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반대하거나 이반의 조짐을 보이는 상태에서 만나갖고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폭탄 돌리기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옛날 같으면 사전에 정무실장이나 가서 만나갖고 사전 조율을 하는데 이번에 거기 정무수석 임명했죠? 임명했죠. 정무수석 임명했는데 민주당에 되고 그 정무수석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 전우회가 나선 거 이거 보고 저는 정말 이 해병 전우회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일종의 보수적인 그런 하나의 이익 집단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언론들이 나서서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상 국방의 의무를 지금 지고 있던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보수에서 먼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 지금 입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이익단체들까지 나섰다. 이런 부분들은 민심의 하나의 저는 새로운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 보수당 사람들의 생각, 사고 구조도 이해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해가 그 밑에서 비서관들까지 움직여가지고 울산시장을 두들겨 잡고 자기 친구를 밀어라 이렇게 한 부분도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이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잘못들을 대체로 많이 저지릅니다. 어느 보수고 진보고 떠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싸그리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진짜 이 진보 쪽의 입장에 있어서 바라보는 일만큼은 아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기 총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씩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이제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차기 총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키워드는 거국입니다. 거국 내각.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잖아요. 지금 그 21대 국회도 그렇고 22대 국회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1대 국회가 되기 전에 총리 인준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거국내각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실제 거국내각을 만들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국내각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된다. 그 결국 야당하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야당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책임 총리라는 거죠. 책임이라는 것인데, 이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앞서 우리 황 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총리하면 뭐 대독 총리, 방탄 총리, 뭐 이제 의전 총리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 총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가 이 지금 내각에 대한 상당한 통할권을 가지면서 아울러서 대통령의 국정의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치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기 정치입니다. 자기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국면에 총리를 해서 내가 이걸 발판해서 대권 가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누굴까? 조사상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예. 지금은 제일 많이 나온 분이 권영세, 박영선 두 분 다 11.6%예요. 예. 그다음이 지금 이재호 이사장이 뜻밖의 11.2%가 나와요. 그다음 주호영 6.7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재호가 이 이사장이 이래 나오는 거는 대통령한테 이 발언소리 직설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차 교수님이 거국 내각 책임 총리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 이런 인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지금 여기에도 그 이해관계를 떠나고 원론적인 이야기일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 판단을 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여기 현재 적어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 충족시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번 총리를 여야 관계에서 중심을 두겠다, 아니면은 민심 소통 여기에서 중심을 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만이 누군가가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준 문제잖아요. 야당이 되고 이거를 이제 비준의 동의. 예, 비준 동의를 해주는 이 문제가 남는데, 사실은 그 부분 아마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이 되면은 제일 보이지 않는 제일 중요한 그 아젠다가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그 외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거고, 이 문제라도 풀어야만이 다른 문제가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총리 문제는 여야 간의 의견이 좀 조율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 특검 같은 경우는 몰아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거야가 되어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지만, 총리 문제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인물을 쪽쪽 민주당이 되고 계속 그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야당도 상당히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야 영수회담에다가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어떤 그 접근성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총리 문제니까 두 분이 만나서 이거는 좀 의견을 나눠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눌 것 같아요.
이 이제 서로가 내가 볼 때는 느낌에 굉장히 망하면은 탐색전이 굉장히 그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조차도 아마 그 서로가 고민스러울 텐데 옛날 같으면은 정무수석의 비서라인을 통해 다 조율을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잘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낼지 여부를 탐색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이야기하기 좋은 부분이 그나마 덜 거북한 이야기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 상특검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이제 레포라고 해서 서로 간에 어떤 타진을 해보는 관계를 뚫어보는 그런 타진 차원에서도 제가 보건대는 이 총리 문제는 영수회담에도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 총리를 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처음에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공정되어서 야당이 이렇게 비토 나와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여건으로서 별로 나쁠 게 없다라고 나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뭐 한국에 총리가 없으면 뭐 국정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주호영이 뭐 이주영이 권영세류로 던지고 그게 아웃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병준 같은 사람을 한번 던져보고 김한길이나 그것도 아웃되면 완전히 무색무취한 그야말로 국민이 잘 모르는 그냥 정치적으로 관계가 별로 없는 인물을 던지면서 한번 계속 이렇게 공을 던질 거니까 파울볼을 쳐봐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내가 볼 때 윤이 가장 나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같이 망가지는 모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뭐 크게 국민을 생각해서 애국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당이 욕을 먹으면서 그래 뭐 적당하게 정치 색채만 안 강하면 해줄게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끌고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아까 3번 정도 했는데 벌써 지금 2사람까지 나왔거든요. 사실은 권영세 지난번에 한번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야당이 싸게 받아냈고 그 다음 놓은 게 박영선 카드잖아요. 박영선 카드가 좀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뭐 그쪽에 의전 라인 쪽에 이땡땡 비서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하니까 지금 뭐랄까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물 건너간 거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보면 어제 이 친명계 쪽에서 나온 인물이 주호영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냐 정성호가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내하고 같이 그러니까 2004년도 같이 첫 대원에서부터 계속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더라. 또 박주민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박찬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영 지금 당선자를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지명을 하면 상당히 그럼 야당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일단 출신하는 인물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거국내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영 의원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대구 자천가 있을 때도 이 조영 당시 의원이 챙기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조영이라는 그 정치인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 출마할 거라고는 거의 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 조영이라는 이 지금 고위 명사는 상당히 저는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계고 그 다음에 옛날 탈핵에 찬성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다, 온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윤이 안 하겠네. 가만히 보니까.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참패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원내 대표는 5월 3일 날 선출하기로 하고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 추천해서 그 뽑는 걸로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뭐 비대위를 혁신이냐 관리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비대위라는 게 어차피 지금 새로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가도 집행부인데
거기 성격을 갖고 설랑설레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뭐 어떤 식으로든 다 바꾸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지금 관리행위든 혁신행위든 어차피 예를 들면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전당대회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과거 이 7대3이었던 이게 당심 70, 민심 30%라는 그 지금 전대로를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 당내에 이 소위 말하는 친윤, 그러니까 이 정파적으로는 친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 이런 쪽은 좀 탈피하는 쪽으로 모양새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가 제 생각하고 제가 이 후계자로서 간전하는 제 눈높이, 제 기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갔을 때는 국민의힘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혁신 동력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혁신 동력이 없고 대통령실의 오더에 따라 움직였던 그것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빅맨의 어떤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이제 그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시점에 와서 혁신 동력을 지금 찾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대위가 무슨 혁신 비대위니 관리형 비대위니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고 이거를 이제 혁신을 끌려가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은 친윤대 반윤 또는 비윤 간의 이게 골이 굉장히 깊어요. 깊어서 갈등 관계가 이게 굉장히 깊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두고 비대위 체제는 짧게 갖고 다음 그 당 대표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뽑아야 된다 본데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조사했는데도 보면 이래 나와요. 개별 인물 이전에 어느 지역 사람이 당대표를 맡는 게 좋으냐. 영남 지역 인물은 8.7%예요. 수도권 인물이 43.4%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대표만큼 영남 쪽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보면은 영남이 10.3%고 수도권이 44.7%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그 인물이 넣어보면은 한동훈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넣어보면은 유승민이가 항상 1등이 나오죠. 근데 유승민의 경우는 당연히 지금 그런 그 반영 관계에서 당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역시 그 다음에는 나경원, 안철수가 높게 나옵니다. 우리 황 소장님이 예측한 대로 그 순위가 높게 나오고, 문제는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게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때는 나경원이 18% 정도가 나왔고 이 안철수는 한 11% 나왔어요. 그래서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주일 상간에 조사를 하니까 15.4 대 13.7% 1.7% 차를 좁혀듭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하면은 국민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 당이 선거에도 지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은 그 한 일주일 상간에 저런 당이 제대로 이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좀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비윤 쪽으로 지금 더 기우는 초점이 보여요. 하다못해 여기 유승민은 29.8로 높게 나가지만은 유승민도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우왕좌왕하고 제도로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을 못 잡으면은 여론의 압력은 실제 그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비윤 반윤 쪽으로 힘이 자꾸 가면 갈수록 실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조정훈이라는 인물이 오늘 국회의원이 그 당대표에 나가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름을 넣어봤더니만은 여기 수도권이고 한데 오히려 다코스를 지금 부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권성동 기존에 거래되던 권성동, 권영실, 김태호, 윤상현, 주호영을 보다도 더 높게 나와요.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좀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권이다 보니까 서울 출신으로서
제대로 뭐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래 잡혀 있는 것 같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이 분위기는 선거 끝나고 1주, 2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과정에도 혁신적으로 기우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짧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선거 끝나고 이야기가 우리 촉수가 서민에 닿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따뜻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 내지는 뭐 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셌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이 서민의 민생 개혁에 과감하게 기득권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윤희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 말아먹었잖아요. 만약 그래 못 간다 그러면 다음 대선도 어렵고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전에 누구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탄핵 부분에서 그것도 결국 의석수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민심이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